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 주말 사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에 하락 출발한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낙폭을 최대로 줄이며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1조 원이 넘는 매수세로 지수 하락 방어하면서 0.24% 내린 3014. 코스닥 역시 개인 순매수 우위로 낙폭 줄이면서 0.85% 내린 784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18원 70전 급등한 1384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1.3도, 장마가 잠시 쉬어가는 월요일이네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디바의 왜 불러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염장환님께서 오늘의 선곡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영래님이 답변 주셨어요. 첫 곡이 제 마음이네요. 남편아, 자식들아, 엄마 좀 그만 찾아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아이들은 엄마 하고 부를까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가 재택근무하면서 아이가 저를 몇 번 부르나 세어봤거든요. 300번 부르더라고요. 예, 대단하죠. 매실청 잘 담궜냐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매실 장아찌 지난주에 담궜고요. 손이 아파가지고 너덜너덜하면서 많이 아팠죠. 제가 꼬들꼬들 아니고 아삭아삭하게 담그는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 주변에 나눠드리면 맛있다고 좋아하시는데 올해 그 이상기후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매실이 흉작이 됐대요. 여기저기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매실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많이 못 담궜는데 그 기후의 변화가 이렇게 생활에 다가오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월요일이죠. 1교시에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그리고 2교시에는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를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와 함께 할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리를 걷는 시위대가 관광객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진짜 총은 아니고요. 장난감 물총입니다. 카페에서 식사 중인 관광객을 향해 물총을 쏘는 스페인 시위대의 또 다른 손에는 이렇게 적힌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에어비앤비는 예전에 내 집이었어요. 최근 스페인 주요 관광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을 거부하는 물총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광객 때문에 살 터전을 잃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바르셀로나에는 지역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1,500만 명 이상이 스페인을 방문했습니다. 밀려오는 관광객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과 에어비앤비도 폭증했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장기 임대보다 관광객 대상의 단기 임대가 훨씬 수익이 좋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은 방을 비워야 했고 현지인을 위한 매물이 줄어드니 임대료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주민을 위한 생활 상점들도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가게 등으로 바뀌어갔죠. 결국 스페인은 주거지가 관광지화되며 기존 거주민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 투어리피케이션이 만연해지게 됐습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달 스페인 정부는 에어비앤비 등에 올라온 휴가용 단기 임대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가 하면 단기 임대로 이미 내준 허가를 일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규제 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지만 관광은 스페인 GDP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도 던집니다. 사람이나 나라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덜 고맙고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간과하고 있을까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잘 못 쉬셨죠? 예, 오늘 많아서. 그 주말 중에 네. 뭐 이란부터 시작해서 네. 반도체 온갖 얘기들이 많았죠. 그렇죠.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너무 고맙게도 3,000선을 돌파했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경사가 났는데 나라 밖에서는 이제 전쟁 걱정이 더 커지는, 주말 사이에 제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쉬었으면 했는데 또 안 쉬고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그런 빅뉴스를 선사를 하면서 사실 주말 사이에 월요일 장 괜찮을까 저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결과를 보니까 7포인트 정도 내린 3,000선 방어를 그나마 잘 했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3,000선 안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으로 돌아오면서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 조금 세세하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중간중간 파는 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는 양상이었는데 네. 이때도 주가가 조정을 별로 안 받고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과 개인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장을 끌어올려가는 것들을 그냥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어느 한 주도 세력이 있어서 쭉 끌어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이 조정을 잘 안 받는 이유가 뭐냐, 이 유동성 장세의 특징인데요. 이게 매크로 변수보다는 정책이나 개별 산업 이슈가 또 강하게 작용하는 테마 장세의 성격도 같이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와 테마 장세 두 가지의 색깔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 유동성 장세라는 거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서도 감세한 플러스 또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한국도 지금 추경 집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 추가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정과 통화 양쪽에서 정책적으로 돈들이 계속 풀릴 거로 예상을 하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일단 옅은 자산시장에 돈을 넣어놔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살 건 정해져 있고 뭐 사지?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완화적이니까, 한국 개인 같은 경우는 한국도 완화적이니까 이 양상인 거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약간 매크로 악재가 있더라도 그걸 피해서 어디로 갈지만 생각하지, 피해서 돈을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빼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좀 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앞으로도 뭐 시장이 잘 버티고 더 올라가는 거는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뭘 사는 게 더 중요한지 이런 걸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성 장세 그리고 정책 개별 산업 이런 거에 조금 더 무게를 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시장 이슈 중에 제일 큼지막한 게 이란 이슈잖아요. 예. 근데 이란 이슈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최고 지도자만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는 그런 어떤 심리적 공포감이나 여파가 오지 않은 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외신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 최고 국가안보회의 결정만 남았다. 뭐 봉쇄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기사들이 막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예. 오늘도 이곳으로 가던 유조선이 초입에서 항로를 변경해가지고 돌아갔다, 이런 뉴스도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봉쇄가 되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벌어질지, 특히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이게 그 봉쇄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냐의 문제일 텐데요. 네. 사실 이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고요. 유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냐는 굉장히 이제 그 분석하는 기관들도 천차만별입니다. 네. 한 5%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정도부터 그 정도면 이제 선반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얘기인데, 정말 높게 보는 경우는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럼 2배 넘게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엇갈리는데, 사실 왜 엇갈리냐면은 그 효과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라크 전 때부터 나왔던 전통적인 협박 수단이지만은 네. 한 번도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좀 애매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물량 중에 상당수가 아시아, 특히나 중국 쪽으로 네. 들어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계속하면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막고 있었으니까 이 영향이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 정도 뭐 이게 뭐 여기서 유가가 훌쩍 올라가는 뭐 예를 들면 15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의 효과를 보려면 그거는 전면적인 봉쇄가 성공해야 되는데 약간 지금 주식시장이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잘 될까? 봉쇄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에 항행이 가능한 지역들은 이란의 해협이 맞습니다만은 지금 이란 내에서 그만한 군사적인 역량을 여러 가지 지금 교전 상황들을 보면은 잘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얘기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란이 뭔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렇죠. 다만 자기들이 그러자 하고 의결을 한 다음에 어떤 그 무력이나 무력의 위협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돼서 해군이 턱 막고 있으면 이제 서방 해군들이 또 가만히 있을 거냐. 근데 거기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법적으로 뭔가가 보장된 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도 이제 전략 자산들을 앞서서 전진 배치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게 교전 상황이 정말로 미국 해군이랑 이란 해군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당연히 이란한테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전면 봉쇄가 성공한다면 주식시장에 꽤 영향을 받겠지만 네. 쉽지 않다. 그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외에 더 이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은 뭐 핵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사실은 다 모릅니다만은 네. 이게 정말로 무언가 그 핵물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게 뭘지는 저희는 모르지만요. 그렇다면은 야 당연히 이건 또 큰 리스크. 이거는 뭐 다들 공포에 빠지는 일이 되는 거니까요. 이 되겠지만은 그것도 사실 지금까지의 뭐 IAEA 쪽에서 이란의 행동축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냐 이런 걸로 볼 때는 핵 개발 직전 단계, 그러니까 핵 무기화의 직전 단계지 아직 핵 무기화가 제대로 돼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실제로 이 매크로 이슈가 이 유동성 장세를 꺼트릴 만한 펀더멘털 충격을 딱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들이 대체로 반영을 안 하고 있고 이것보다 더 나아가려면 전면 봉쇄를 성공해야 된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란을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이 보는 것 같기는 하네요. 앞서서 유동성 랠리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해봤을 때 미국의 트럼프도 있고 또 연준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향후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이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주 FOMC 당시에는 연준이 대체적으로 일단 금리 동결을 하고 관세 때문에 물가의 궤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 일단 조금 유보한다. 하지만 여튼 연내에 한 2번 정도 인하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해둔 상황이었는데 네. 금요일 날 갑자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충격이 없었고 그러면 7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 개인 의견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편 또 반대쪽에서는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인하할 만큼 물가가 안정되고 있지 않다. 우리 목표 2%보다는 여전히 이미 더 높은 상황인데 여기에 관세로 인한 물가 충격이 더 온다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무슨 금리 인하느냐. 일단 기다려야 된다. 일단 데이터가 그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다. 예, 서로 엇갈리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거는 연준의 다수 입장은 여튼 일단은 관세 영향 잘 모르겠고 기다리자였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매파라고 기존에는 생각해 왔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 월러 이사라는 사람은.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나서서 어쩌면 금리 인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물가 충격 잘 안 생기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2주 전에 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다. 형 관세를 가지고 정말로 경기를 꺼트리고 물가를 급등시킬 만큼의 계획이 미국 정부는 없는데 연준이 그런 걸 이해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맞아요. 자기 사람을 연준 내에 심어서 그렇죠. 뭔가 자꾸 그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 월러 이사가 2019년에 트럼프가 선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뭔가 언지를 주기에는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르는 일이지만 약간 너무 음모론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약간 연준 내에서도 이런 소수 의견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금융시장에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연준은 그냥 얄짤없이
뭐 금리 인하고 뭐고 관세 없어지는 거 보기 전까지는 안 한다라는 입장이었다면은 네. 아닌 사람도 슬슬 생기고 있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연준에 대해 전혀 기대하는 게 없던 때보다는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거는 뭐랑 연결되냐면 아까 유동성 장세에서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이 유동성을 더 기대를 먼저 불러일으킨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악재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개별 산업 섹터로도 보면은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 제한 조치 이거를 통보했단 말이죠. 네. 예, 미국 상무부가 기존에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회사들이 그 중국 내 공장에도 미국산 반도체 장비들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약간의 그 프리패스 권한을 줬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프리패스 없애고 이제는 건별로 다 승인을 받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미국이 어떻게 쓸지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나쁘게 쓰면은 건마다 다 안 된다고 해버리면 사실은 미국 중국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리는 상황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맞고요. 다만 지금 상황은 규제가 확정은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기관들 협의를 다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은 주식시장은 제한적으로 반영을 하겠죠. 이 악재를 한 방에 다 반영을 하진 않을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트럼프가 자꾸 뭐 관세에 대한 레버리지로 이걸 활용한다던가 왜냐하면 한국, 대만이 다 이런 협상을 잘 해야 되는 대상국들이니까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약간 조금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덜 반영했을 때 미리 좀 더 조심해 놓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슈입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좀 정책 리스크가 불거진 반도체 관련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서 조절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얘기도 해보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됐다고 해요. 이 시장 반응 좀 어때요? 지금 첫 반응 자체는 호평인데요. 네. 근데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10대에서 12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이걸로 의미 있는 무언가 결과를 도출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월가에서도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숫자 충분히 늘리려면 시간 많이 걸릴 텐데 항상 테슬라는 그 숫자에 대해 부풀리 기였으니까 좀 기다리자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재밌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한 320불 정도 되는데 네. 테슬라 목표 주가의 하단이 JP 모건이 $120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웨드부시가 $500 제시하고 있고요. 네. 그 딱 중간값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극단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과 극단적으로 나쁘게 보는 사람 중간 정도에 있고요. 그 얘기는 이 이슈 가지고 단기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우리 주식시장 보면은 그 새로운 정부 정책 테마 보면 어느 날은 또 금융주, 어느 날은 또 지주사 종목, 또 지난주에는 인터넷주도 막 성적이 좋던데 오늘은 또 금융주가 또 재차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그런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는 뭐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이제는 네. 이 정책 수혜주 답안지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유동성 장의 특징은요. 제일 먼저는 아무것도 안 오른 상태였으면요. 제일 좋아지는 것부터 고를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네. 조금 덜해 보이지만 안 올라가는 걸 잡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별로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이진 않지만 제일 마지막 안 오른 것까지를 잡겠죠. 그게 마지막 인터넷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은 다시 어차피 다 올랐으니 그 중에 또 제일 좋은 거 그게 금융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답안지는 다 나와 있고 그 후보군 중에서 여전히 우리가 좀 좋게 보일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게 있다면은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은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 대외 불확실성이 있을수록 이런 국내의 신정부 정책 테마들이 좀 부각되는 게 당분간 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걸 들고 있다면 언제까지 계속 들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이때는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금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제일 기본을 바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재료일 뿐이고 네. 그러면 그 유동성 기대가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일 텐데요. 더 이상은 금리 인하 못한다. 내지는 금리 인하 다 했을 때를 감안해서 이 정도 금리면은 미리 선반영을 다 한 거야. 아니면은 뭐 감세나 추경안에 대해서 이제 집행 끝났고
이제는 쓸 돈 다 썼는데 다음 더 나올 거 없잖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유동성이 말라간다는 타이밍이 아마 그 정책의 테마가 살아 있느냐라는 거랑은 별개로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병옥님께서 남편분이 화물차 기사인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기름값 많이 오를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요. 7931님도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학원비도 오르고 덩달아 내 혈압도 오른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다들 기름값 많이 오를까 봐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봉쇄가 돼서 기름값이 오르면 아마 2, 3주 뒤에나 반영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외신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란도 사실 여기를 통해서 물건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건 받는 곳까지 막아버리면 좀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기름이 석유가 호르무즈 통해서 가장 많이 수출이 되는 곳인데 사실 사우디가요 최근에 자기 나라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또 뚫었어요. 그래서 대체 경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걱정할 만한 요소들이 그래도 좀 완화되는 요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참고해서 너무 큰 걱정을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거는 별로일 것 같고 대신에 동네에서 가장 싼 주유소 가서 틈날 때마다 채워 넣으시는 게 그게 좀 나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태용님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제가 회사 부서분들에게 홍보했다고요. 부서 직원 모두가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애청자가 되었다고 하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의미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가 미국의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 해협 봉쇄를 의결했는데요.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달려있지만 봉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해협이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차단된다면 국제 유가는 물론 한국의 에너지 요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페르시아만 입구에 위치한 해협으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 LNG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대한해협, 2번 도버해협, 3번 호르무즈 해협. 자, 힌트를 드린다면 1번은 부산 앞바다죠. 2번은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협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윈의 조세영 변호사가 알려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조 변호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또는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에게 아주 중요한 법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올해 2월부터 시행되어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네.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단축근무 제도까지 크게 바뀌었는데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고 이제 너무 심각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프라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좀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좀 더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정책인데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조세영 변호사가 조언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육아휴직 기간이에요. 전보다 더 길어진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더 길어졌어요? 네, 소장님 말씀대로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게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인데요. 네.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이 가능했는데 개정 후에는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돼서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있는데요.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이 되어야 6개월이 더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는 육아휴직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엄마 혼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1년까지만 가능하고요.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엄마도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년 6개월 휴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아빠도 무조건 써라. 네네네. 이 조항은 특히 엄마에게만 집중되던 육아 부담을 부부가 같이 나누자라는 목적이 담긴 장치입니다. 물론 한부모 가정이시거나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경우에는 이런 조건 없이 바로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1년 6개월을 이게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쓸 수도 있나요? 네. 예전에는 3회간 분할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더 편리하게 쓰시라고 4회간 분할이 가능합니다. 기존 3개월 정도를 최소 사용해라라고 하는 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이 돼서요. 1개월 썼다가 1년 썼다가 이렇게 나눠서 쓰실 수도 있는데요. 뭐 방학이라든지 유치원 방학이라든지 뭐 아이가 아플 때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맞아요. 뭐 크게 아파서 입원을 해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네. 뭐 초등학교 입학하면 한두 달 정도 아예 엄마 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따라 나눠지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사정에 맞게 수개월씩 나눠 쓸 수 있다. 그래서 제도적 유연성이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일하면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엄마들이 무조건 휴직을 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그 정도야 했는데 왜 직장처럼 우리가 처음 들어가도 수습 기간이라는 게 몇 개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 달 정도는 이제 스스로 아이가 해나갈 수 있도록 좀 옆에서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또 아플 땐 또 더 하고 근데 아프면 또 손에 일이 잘 안 잡히니까. 근데 이도저도 제대로 못하면서 양쪽을 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유연성이 반영돼서 나누어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휴직을 하는 중에도 100%는 아니어도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 개정의 또 다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급여가 인상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1년 동안 월 최대 금액이 150만 원이 지급이 됐었는데요.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월 250만 원,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급여 총액을 따져보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기존보다 한 500만 원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기존에는 급여 25%는 남겨놨다가 사후 지급금이라고 해서 복직한 다음에 지급받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전액을 휴직 중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걱정을 덜고 마음 편히 육아휴직해서 아이 편하게 길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급여 인상 시행일 전에 나는 이미 육아휴직 시작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됐을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작년 하반기나 연말에 육아휴직 시작했는데 이런 분들 이번에 인상된 급여 적용해서 받을 수 있어요? 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셨더라도 그 시행일 이후 기간 동안은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아이가 좀 기관에 다닐 정도로 좀 크면 휴직까지는 아니어도 근무 시간만 좀 확 줄여도 그렇게 좀 키울 만한데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회사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등원시키고 출근하고 하원할 때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와주시는 분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안 쓰고 근무 시간만 줄이는 것도 괜찮아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고 기존에도 있었던 제도인데요. 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가 됐어요. 따져보면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러네요. 이 기간을 쓸 수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또 육아휴직 기간이랑 연동이 돼서 만약에 육아휴직 기간을 안 썼다면 그 기간을 2배로 가산을 해서 단축근무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1년 정도 안 썼다면 단축근무 2년으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1년 6개월 전부를 안 쓴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단축근무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사용 단위도 이것도 역시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서 뭐 여름방학이다, 겨울방학이다 이런 단기적인 돌봄에도 단축근무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석묵님께서 이중 근로소득자도 육아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이게 근로 형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정확한 거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단축근무 시행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출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좀 변화가 있나요? 네, 출산 휴가도 일부 변화가 있는데요. 만약에 미숙아를 출산해서 신생아가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출산 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이 되고요.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돼서 소득 공백에 대한 걱정을 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네.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있어요. 오. 기존에는 10일이었는데 네. 이게 2배로 늘어나서 아. 20일로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기간도 최대 160만 원의 유급 휴가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또 늘어났어요. 기간이 출산 후에 원래 90일까지만 됐었는데 120일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다 여유롭게 필요한 순간에 아이를 키우다가 아빠의 손이 너무 필요한 순간에 쓰시면 되고 또 4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일이라고 보시면 주말 끼면 일주일이잖아요. 네. 이번 주는 좀 아빠가 도와주셔라 하면 그때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막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실 엄마 아빠의 손이 가장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배우자 출산 휴가도 유급 휴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통상임금 100%를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데 이 회사 자체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정부에서 이 전액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일일 최대 83,382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하인 회사 그리고 건설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그리고 도소매나 숙박 음식점업은 200명 이하의 기업이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원금 다 챙겨 받으시면 되고 또 정확히 여기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임신 중에도 사실 좀 혜택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많이 힘드니까 정말 입덧이 심한 분들은 전날에 한 막걸리 한 박스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임신 중에도 단축 근무 가능한가요? 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급 휴가 제도도 강화가 됐는데요. 임신 기간이 보통 40주잖아요. 임신 초기를 12주라고 봐서 12주 이내 그리고 후기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하고 뭐 조산 위험이 있거나 다태아, 쌍둥이나 새쌍둥이 이렇게 임신하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단축 근무한 그 기간도 연차 산정에서는 출근 한 날이라고 간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도 강화가 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기존에는 난임 치료 휴가로 연간 3일 그리고 그중에 유급 기간은 1일이었는데요. 이게 2배로 늘어나서 연간 6일간 사용할 수 있고 유급 기간도 2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난임 치료 자체가 좀 민감한 개인 정보잖아요. 그래서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 난임 휴가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이 돼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도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사실은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눈치가 보여서 못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둘러보면 회사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내가 휴가를 내면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도 있고 뭐 정규직만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비정규직도 적용은 가능한데요. 네. 이 부분은 정확한 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는 게 음. 정확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어서 이게 법이 이렇게 된다고 정말 실제적으로 잘 사용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있고 반대로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여의치 않은데 상황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을 했는데요. 네.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업무 공백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근데 지원금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주는 올해부터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그 대체 인력 1인당 연 최대 1,8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또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또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회사가 확인서 이런 걸 써줘야 되는데 그걸 안 써줘서 급여를 못 받는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려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현행 고용보험법과 시행규칙에는 발급해라라는 의무 규정은 있는데 네. 언제까지 발급해라라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걸 발급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없는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처벌 조항이 없으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관련 제도 중에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을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경우 그런 경우도 꽤 있잖아요. 육아 지원 3법의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눈 이 육아지원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태아검진 시간 보장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수유시간 보장 이런 규정은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지 앞서 말씀드린 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들은 예외 없이 모든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에 출산휴가, 뭐 난임치료휴가나 이런 육아휴직을 받는 데 있어서 나한테 불이익을 줬다 회사에서. 그러면 어떤 절차로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뭐 요즘은 손쉽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민원 신청란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법 위반이 확인이 되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또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해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 제도가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이런 거는 글쎄요. 좀 시간이 걸릴 것도 같지만 어떻게 하면 좀 바뀌어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임신 출산을 했으니까 변호사도 이걸 잘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사무실이 작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네.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사무실도 물론 여성 근로자 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모두 보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법이 먼저 길을 내고 그리고 큰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사용을 하겠지만 그리고 좀 용기를 내서 이 제도를 먼저 이용하시는 그 남성분의 육아휴직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그렇죠. 일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네. 문화가 정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먼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문화가 이어지는 분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저출산이 그냥 단순히 뭐 복지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맞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 생존해야 되는 문제, 생존 전략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출산율이 이렇게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 사실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거라서 네. 이게 뭐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처음 제도가 시행됐을 때는 좀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점차 정착이 돼서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방준영님께서 저도 육아 단축
신청해서 5월부터 2시간 일찍 퇴근한 덕분에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듣는다고. 아, 너무 좋네요. 예, 이런 분들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윈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요, 미국의 타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봉쇄를 검토하고 있는 페르시아만 입구의 해협 이름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3번 호르무즈 해협이었어요.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 가장 빨리 정답 보내주신 유동성님과 함께 8778님 그리고 손미용님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현님께서는요. 아내가 들어보라고 알려줘서 듣기 시작했는데 저녁마다 집에서 만나면 퀴즈 맞췄어? 어방목 퀴즈 맞췄어? 하고 서로 물어보신대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금술도 좋게 하는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오늘 두 분 다 정답 맞히셨죠? 내일은 조금 더 어려운 거 내봐야겠다. 자, 오늘은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데이 바이 데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